세팅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지금은. 그래서 윤리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뭐 성품 또 그다음에 역량 뭐 이게 인성이라고 하는 게 전에는 과거에 윤리적인 요소만 생각하다가 지금 이게 4차 산업 시대는 하여튼 산업의 도구요. 그 역량으로 또 봐. 능력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역량 시대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인성은 역량이요. 능력이요. 옛날에 영어, 수학 그 자리에서 좋은 대학하고 그래. 그것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적 능력, 지성주의에서 인텔리 쿼션트에서 지능인데 지금은 인성지수요. 인성지수인데 그 인성이 역량이 돼버려, 능력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 머지않아 퍼스널 쿼션트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그 역량인데 그 역량을 또 어떻게 지금 사회가 어떻게 역량을 경계를 뒀느냐, 뭐 대인관계 문제 해결, 뭐 소통 역량, 뭐 공헌, 뭐 정신없이 늘어져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S5 인성 모델 기반으로 해서 이 자체가 4차 산업시대에 하나의 윤리적인 요소도 아니고 도구적인 요소로 지금 역량이라고 하는 초점에서 지금 이렇게 비영리 조직에서 지금 펼치려고 하는 건데, 비영리 조직이 펼쳐서 가는데 여기 도덕적인 컬브의 도덕적인 리더십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앞대가리는 도구적인 요소고 뒷대가리는 또 윤리적인 요소요. 그게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걸 또 어떻게 나갈 것이냐. 꼭 컬버그의 도덕적 리더십으로 방향을 나갈 것인지, 아니면 비영리 조직에 있어서 역량이라고 하는 리더십, 역량 강화라고 하는 리더십, 도구적인 리더십으로 역량 강화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싶은 거지. 도덕적인 것은 논문 안 봐. 누가 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역량으로 가는 게 어떤가. 역량. S5 인성 모델 기반에서 비영리 조직 안에서의 리더십 모형 개발은 역량. 4차 산업 시대의 도구적인 리더십으로서 그게 인성인데 거기는 역량이다. 역량은 그럼 인성의 역량을 뭘로 저기 데피니션 할 것이냐, 카테고리를 칠 것이냐.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 연구 논문이 나오는 성격 거지. 리더십 역량, 사회공헌 역량 가서 있잖아요. 제주도 가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구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연구자가 나오는 거지. 지금 이제 인성이 이게 이제 도구적인 요소고, 그게 요소고, 이것이 이제 역량으로 본 거고. 그러면 이 인성이 지금 비영리 조직이랑 너무 잘 맞는 거야. 비영리 조직에 있어서 또 여기 리더십과 너무 또 이게 매치가 돼. 인성이 도구적인 요소요, 역량이라고 보고, 비영리 조직에 있어서 이 도구적인 요소로서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영리 조직은 이 리더자가 이 인성의 도구적인 요소로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비영리 조직에 있어서의 가치 구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가치 구현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도구적인 요소를 리더십에다가 풀어놓는데, 그 도구적인 요소를 뭘로 풀 것이냐. 도구적인 요소 역량을 도구적 요소 이 역량을 비영리 조직에는 지금 뭐를 요구하는 건지, 그것이 S5 기반으로 한 리더십이요. 비영리 조직의 리더십이요. 그러면 그 비영리 조직의 리더십에 있어서의 그 역량, 비영리 조직에 있어서 그 역량은 뭔지. 역량이 돼요.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을 지금 내가 운영을 해봤어. 거기서 인성은 도구적인 요소인데 리더십이 갖춰야 역량이 뭔지. 도덕적인 요소냐? 그건 하나의 요소를 들어갈 수 있어. 하나로. 골복은 하나의 도덕적인 거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나머지 뭐를 채워놓을 것이냐. 그게 진정한 여기에 있어서 모델이 되는 거지. 도덕적인 요소 하나에 또 들어갈 수 있지. 역량을 뭘로 볼 것이냐. 능력인데
그거를 도구적인 요소, 도덕적인 요소도 있다. 그다음에 또 뭘 거냐? 뭐냐? 그거는 비영리 조직에서 찾아야지. 비영리 조직의 리더자들의 여태까지 갖고 왔던 것을 분석해보고, 그런데 거기는 비영리 조직에서는 뭐가 비영리 조직의 리더십에 있어서의 이 도구적인 요소인 인성 역량에 대해서 너무 간과했다. 그래서 난 이런 걸 제안한다. 이게 나는 새로운 모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도덕적인 요소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철학성, 내면적인 거. 내면적인 부분이고, 어떤 대외 협력 관계라던가 이러한 조직원들과의 소통 관계는 사회성,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부분. 윤리적 요소는 그러니까 나는 착하게 살아가야 그쵸. 된다. 네. 좋은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측정될 수 없는 것들, 네. 그냥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계속 요청하는 부분이고, 도구적 인성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 바로 역량으로 보는 거죠. 네. 바른 생각을 하면서 창의적인 행동을 하는 행동. 바른 말씨를 해야 된다. 말로 진짜 소통을 하는 거. 소통의 역량. 이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하고 비슷해요. 이게 독립은 S5 쓰고 종속은 비영리 조직의 리더십 모형이요. 그죠? 네. 그러면 비영리 조직의 리더십은 기존에 어떤 유형들이 있었는가? 네. 그 유형들을 이제 유형들에 대한 것이 2장에서 선행용으로 나와요. 선행용으로 2장 1절에는 S5 인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장 2절에서는 비영리 조직에 있어서 리더십의 유형들 이런 2장에서 내용이 쭉 나와야 돼요. 네. 내용화 되고 그러면 이제 나오면서 그러면 비영리 조직에 있어서 리더십과 비영리 3장에서 이제 들어가서는 이제 S5 인성과 비영리 조직의 리더십의 그 요소들 선행 연구에 대한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겠지. 비교를 연구하고 비교를 연구하면서 데이터가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비교 연구를 이제 나오면 이제 사장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뭐가 나와. 차이점, 유사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데이터 값이.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오면서 이제 5장에서 이전 정책적 함의와 실천적 함의로 모형이 나오겠지.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영리 조직에서 리더십을 그 하위 요소를 뭐로 선택할 것인가 봤더니 도덕적인 요소가 있었다. 도덕적인 리더십이 있었다. 무슨 리더십이 있었다. 무슨 리더십이 있었다. 유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영리 조직에 늘 쓰던 리더십 유형의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요거와 S5스와 쌈질 시키는 거야. 논리적인 쌈을 시키다 보면 거기서 차이점, 공통점. 그러면 차이점이 왜 이런 차이점이 왔을까? 자, 인성을 도구적인 요소 안에서 역량을 무시했다구나. 이런 거로 인해서 비영리 조직 안에서의 생산성이라든가 또 어떤 그 비영리 조직에 있어서의 가치에 대한 또 그 구현이 못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비영리 조직이 가치를 벗어난 어떤 생산성을 영리 조직처럼 생산성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용두사미가 된 것처럼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뭐가 나올 거예요. 그런 서로가 충돌시키다 보면 서로 이제 데이터가 가지고 이제 분석하다 보면 이제 그러다 보면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런 리더십은 여기 비영리 조직에서 S5 기반으로 한 이런 리더십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값이 이거 좋았다. 그럼 이것이 해서 나중에 이제 그 데이터로 인한 정책적 함의와 실천적 함의가 리더십이 나오겠지. 선생님은 비교 분석을 통해서 그거를
모형을 모형을 끌어내면서 함의를 배우는 거지. 일으키는 거네요. 일으키는 거지. 그것도 그러니까 괜찮은 거고. 비영리 조직의 리더십을 뭐로 할 것이냐. 여태까지 해온 거를 해서 요소도를 추출하고 척도 개발하고 또 에스파피는 척도 개발하는 게 있으니까 두 가지를 해서 설문지 돌리면 나올 것 같아. 근데 그 리더십도 기존에 나온 척도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우선 그렇지. 수정 보완해서 쓰셔요, 그래서 그걸 쓰는 선생님.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비영리 조직의 리더십이 어떤 거에 사용된 건지 그거를 우선 뭐 상황적 리더십이었다. 그럼 상황적 리더십 데이터 척도 있는 거 끌어다가 몇문 아까 끌어다 쓰고 아니면 뭐 자질적 리더십이었다. 그러면 자질적 리더십 갖다 쓰고. 선생님은 비교 분석을 통해서 끌어내는 것이 독특한 부분.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나올 것 같아. 기존의 윤리적인 인성과 도구적인 인성을 비교 분석했더니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이런 함의가 나왔다. 그렇지.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 이런 데이터 값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으로 네. 이런 리더십을 네, 제안한다. 그렇죠. 실천적 측면에서는 이런 걸 리더가 준비해서 이렇게 네. 해서 실천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전하고는 다른 이런 4차 산업 시대에 NPO 조직에 필요한 리더십이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유형으로 끌어낸다 하는 거죠. 선생님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걸로 끌어내면 될 것 같아요.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고, 예.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쉬워. 선생님 근데 더 선생님 쉽게 된 거예요. 예, 비교 분석을 하면서 끌어내고 척도를 기존의 것들을 수정 보완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네. 편하셔요. 그럼 뭐 정책적 하면 하마. 네. 그것만 분석만 해주면 되지. 예.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비영리 조직의 리더십을 그동안 사용했던 것들을 정확히 끄집어내야지. 그거 못 끄집어내면 예, 이 그렇죠. 논문이 또 나중에 매가리가 힘이 없어. 아이고 이 비영리 조직 그런 리더십 왔었는데 이 희한한 사람이네. 좋은 진짜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인성이 뭐냐 할 때 그거를 잘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더십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잘 끌어낼 수 있고. 2장에서는 쓸 게 많어. 예. 그리고 3장에서 두 개 비교해서 데이터 값을 이제 분석 하나는 해주고 네. 4장에서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이점, 네, 강점, 네. 통일점, 또 유사점, 차이점, 그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유사점, 차이점,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뭐 유사점, 차이점, 그다음에 뭐야 이거에 대한 재현, 뭐 나오겠지 4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5장에서 이제 결론, 따른 정책적 함의, 실천적 함의, 통합적 함의. 딱 그것만 던지고 끝이요. 그럼 그 읽는 자들이 나오지. 모형이 있다. 예. 에스파입스 인정 모델 기반으로 한 비영리 조직에 있어서의 리더십 모형이 뒤에 5장 읽으면 나오는 거예요. 도덕적 리더십이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 나온 거지. 여기다 이렇게 던지면 안 되지. 이렇게만 던지면 나올 것 같아. 쉽게. 네, 요게 참 필요했던 저희들로서는 필요했던 진짜 부분이었는데, 네 비교를 잘 하셔가지고 날카롭게 비교하셔서 선생님 가능하세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근데 책을 읽을 건 없고 논문 읽을 것도 없어. 그냥 2장에다는 선행연구 갖다 쭉쭉 써 넣어주고 얼마 틀을 맞춰서. 그리고 이제 척도 개발한 거를 좋은 거를 척도 개발한 걸 꼭 추출해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비영리 조직에 있었어요. 리더십의 유형이 뭔가, 가장 많이 썼던 게 뭔가. 그 선생님께서 서두에 연구의 문제 제기 필요성 할 때 기존의 NPO 기존의 조직에서 무분별하게 막 이 조직 저 조직에서 같은 리더십의 모델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오랜 전통적인 이론 속에 지금까지 리더십의 이론으로 썼는데 4차 산업시대가 되면서 그 모델을 계속 쓰기에는 한계가 온 거죠. 새로운 윤리적인 인성으로 가기에는 이제는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도구적인 인성으로서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를 서두에서 잘 끌어내면서 그
그 도구적인 인성에 대한 에스파이푸스와 이거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하면서 그에 대한 이제 비교와 모형에 대한 결론을 끌어내는 이 거죠. 도구적인 인성이라고 얘기할 때 쉬운 말로 매뉴얼이요. 네, 아, 인성의 매뉴얼, 인성의 매뉴얼. 리더십, 인성 리더십 인성 매뉴얼. 매뉴얼이요. 왜냐면 애는 지금 매뉴얼로 인해서 우리 옆에서 이제 주무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기 동반자가 돼요. 지금 그런 시대 온 거예요. 어느 여자보다 어느 부인보다 어느 남편보다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왜냐면 매뉴얼 딱 자기 유형과 맞게 매뉴얼 딱 시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미 피부조 지금 뭐 그런 거 다 완성돼 있고. 작년에 교수님이 그 말씀 하셨습니다. 인성은 매뉴얼이다. 네. 매뉴얼. 요즘의 젊은 친구들이나 새로운 것들은 인성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부족, 뭐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매뉴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군인성 그런. 네. 매뉴얼이 돼야 되죠. 인간이 살아가야 돼. 근데 그게 윤리적인 매뉴얼이냐? 아니다 이거지. 역량이야, 능력이야. 그러니까 능력을 강화시키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뉴얼이 있어야 선생님이 역량을 그렇죠. 강화시키죠. 그렇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주도 가시고 군인성 네. 갔는데 가만히 앉아서 듣는 이론 수업이 아니잖아요. 네, 네, 윤리적으로 네,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교육이 아니라 그냥 다 주도적으로 체험시키는 걸로 가잖아요. 그 매뉴얼이 돼야 돼. 매뉴얼. 자기 인성을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 아 왜 자기 옆에 있는 그렇죠. 저기 인조인간은 매뉴얼 돼서 사용하는데 왜 자기는 매뉴얼이 안 돼? 그럼 만들어줘야지. 아니 왜 우리가 매뉴얼이라면 4차 산업 그렇게 만들었어?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인조인간 매뉴얼 되겠어.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개 뭐 있잖아. 개뭐 누구 뭐 강용인가 개 조련사 그 양반이 그거 해가지고 뭐 때문에 심하게 해서 뭐 어떻게 뭐 문제가 있잖아요. 개도 주인에 맞춰서 매뉴얼을 시켜. 개도 매뉴얼 시켜요. 너 앉아 이래서 너 안 하면 안 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인간이 이제 매뉴얼 하실 때 모든 게 다 매뉴얼이요. 뭐 저기 밥 먹으러 갔는데도 뭐 매뉴얼에 따라서 해줘야 돼 우리가. 그러면 햄버거 못 먹어. 이제 밥도 못 먹어. 띠대 뭐 시켜야 돼. 매뉴얼도. 네. 이제 옛날 메뉴판 갖다 주는 게 아니야. 이제 매뉴얼로 다 사용 설명 따라 다 해야 돼요. 그 인간이 이기는 너 사용하려면 매뉴얼이 있어야 돼. 너 나 사용하려면 매뉴얼 따라 해라. 내 맞춰가. 나를 맞춰서. 저희도 행사하면은 오늘 스태프들이 있으면 종이로 다 매뉴얼 네. 시켜서 몇 시까지 이걸 완수해내야 되고 쉬는 시간에는 이걸 해놔야 되고 이걸 안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애들이 주도적이가 그렇지. 없으니까. 애들도 매뉴얼만 딱 주문하면 가만히 있는데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이. 환경이 산업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가만히 있는 게 너의 매뉴얼상 너는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냥 진짜 가만히 있고 더 하거나 덜 하지 않고 네. 더 하면은 바보 같은 거고 덜 하면은 내가 능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그런 그게 딱 돼야 돼 지금. 산업이 그렇게 돼버렸어 지금은. 희한하게 맞춰가야 돼 자기가. 스파이크 인성에 대한 부분을 도구적인 역량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결국 이제 매뉴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이제 결국 논문의 이제 결론에 보면 정책적 함의나 뭐 실천적 함의 속에 매뉴얼된 인성 리더십이 조직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직 리더자는 늘 매뉴얼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그럼 인간의 매뉴얼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간 행동에 있어서 정신체, 정신과 심리학과 체력이 있는데 그걸 맞춰서 다 인간에게 그 매뉴얼 시켜서 인간을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리더십이 나오겠지. 그런 것들. 박진영 선생님. 자, 상당히 오랜 시간이 네. 지났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랑 이번 학기에 계속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못했다가요. 다시 그때 저희 처음에 그때 말씀해주셨던 그 제목으로 다시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아직 이제 모형이랑 이런 좀 더 다듬어야지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모형만 제가 일단은 가져왔는데요. 저는 이제 내부 마케팅이
이제 비영리 조직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그 안에 내부 마케팅 안에는 그 인성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걸 어떻게든 좀 넣고 싶었던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새롭게 모형을 만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부 마케팅에는 이렇게 5가지의 그 하위 변수들이 거의 강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인성을 어떻게 낄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거 조절면서 좋아. 조절 좋아, 좋아. 변수로 넣어서 좋았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 좋아, 직원들의 좋아. 직무 만족이랑 네. 고객 지향성에서 이제 결과값을 찾아보려고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단순해가지고 이게 괜찮을지 아니에요. 좀 기존에 선생님 독립변수랑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것들은 기존에 좀 네, 유지가 네. 됐었던 네, 네, 상황인데 네, 네, 네.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한계를 느끼니까 S5스라는 조절 네, 네, 변수를 가지고 네.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조절 변수가 하나의 결론 종속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건 새로운 모형이 나올 수 있지. 네, 그렇게 해서 확실해. 이렇게 해서 좀 잘 나온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네네. 요게 이제 종속변이 2개잖아. 네네네. 2개 이제 요게 또 하나 여기 들어간다니까 네네네. 조절 변호가 하나에 또 네, 나중에는 독립도 되고 종속도 되는 거니까 여기로도 들어온다고. 네네. 그러면 모델이 나온 거지. 그래서 모델 마지막에는 그림이 잘 나왔어. 그 인성 잘하셨네. 모델이 내부 마케팅에 필요하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그게 한 항목으로 들어가는 그렇지, 얘기를 그렇지. 좀 하고 결국은 싶습니다. 종속 변수 안에서 직무 만족이랑 고객 지향이랑 뭐 이제 S5스 인성한 뭐야 매뉴얼 네네. 매뉴얼에 대한 뭐 이름이 딛고 뭐가 나오겠지. 결국 매뉴얼로 나오던가 아니면 뭐 매뉴얼로 나오겠지 뭐 인성 매뉴얼로 나오겠지. 결국 내부 마케팅을 하려면 교육 훈련 뭐 권한의 뭐 이런 걸 통해서 직무 만족도 하고 고객 지향도 있지만은 또 그 속에 고객의 매뉴얼에 대한 고객이 이제 매뉴얼에 대한 그 만족도 매뉴얼에 대한 선호도 뭐 이런 걸로 하나 나오겠지 결론이. 결국은 비영리 조직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비영리주의에 돌아가지고 여기 들어왔더니 뭐 했더니 뭐 교육훈련 뭐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직무 만족도 직무자들이 직무 만족도 되고 고객 지향도 되고 매뉴얼에 대한 자기 매뉴얼 구축으로 인한 자기 효용감? 네, 매뉴얼로 해서 자기 효용감. 그렇지. 아니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자기 효용감이 높아 조직 안에서. 그러니까 매뉴얼화된 효용감 구치로 뭘로 나오겠지. 네,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진짜. 아니 원건이 저기 비영리 조직에서 내부 마케팅 했어. 근데 고객들이 정확하게 했어. 고객들이 했는데 근데 나도 고객과 대응하면서 내 안에 매뉴얼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그 비영리 조직에서 내 효능감이 높아진 거지. 매뉴얼을 결국 이제 S5스는 결국 이제 여기는 매뉴얼로 나오게 되겠지. 인간의 매뉴얼. 그지? 그러면 나올 것 같은데 좋은 모델이. 그게 모델이요. 이걸로 이제 요게 모델이요. 결국 뭐 하나 추가된 게 고객 지향이랑 조절 변수라고 하는 게 독립과 종속에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절 변수는 또 하나의 종속이 될 수 있나가 보는 거지.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이제 여기 추구하는 모델 연구로서 정확히 나오는 거지. 모델이 정확히. 그래서 결국은 요거랑 했더니 이런 게 나왔는데 결국은 자기 모델은 그 직무자들에 대한 매뉴얼을 통한 직무 효능감 이런 모델로 나오게. 근데 선생님이 연구 모델을 개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모형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고 나중에 이게 결론에서 이런 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결론에서 매뉴얼 구축하는 거랑 그거 나와야 되겠지 매뉴얼로. 그러니까 초반에는 연구 모형이 이렇게 이미 나오기보다는 뒤에서 나오고 여기는 연구의 절차가 먼저 나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모형이 이렇게 제시를 먼저
먼저 했으니까. 아니 이제 모형을 이제 했으니까 그 모형 따라 이제 논문 네, 써가는 맞아요. 거지 뭐. 논문을 모형 따라. 쓰시고.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종속 변수 안에 이제 나중에 나올 것이 뭔가 봤더니 그 모델이 뭐 뭐야 뭐야 근로자의 매뉴얼에 의한 뭐 자기 효능감이 고치된 것으로 나온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제 결국 이제 그게 모형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런 거 아니고? 그럼요. 이 지금 이걸 두 가지를 지금 뭐 비교 저기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쭉 하다 해니까. 보시면 예. 뭐가 그게 나오지 네, 않겠냐 맞아요. 싶어요. 우선은 이렇게 하셔야 선생님이 이제 연구하시기가 체계적으로 잡히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2장 있을 때 S8 인성 모델 기반으로 여기는 이제 비영리 쪽의 마케팅. 그렇지. 근데 여기는 이장 교수 걸 많이 쓰면 좋겠는데. 이장 교수 거. 사회학. 사회학. 내부 구성원들의 사회학 아니 그 논문을 이장 교수 거의 그 틀을 보고 틀을. 네, 틀을 이장 교수 거를 보고 여기는 이현욱 교수 거 보면 되겠는데 그지? 이현욱 교수 그 틀이 있어. 틀이 틀. 논문의 틀. 논문의 틀. 아, 네네. 틀을 내용이 아니라 틀. 그러면 도움이 돼. 글쓰니까. 네. 아, 네, 맞아요. 논문 선생님 거 1장부터 진짜 또 5장까지 깔끔하게 잘 나와. 네.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에스파이프스 모델 이론적 부분은 세 분이 같이 움직이셔도 괜찮겠네요. 아, 네. 그래 논문 있으니까 너 네. 쓴 사람들 거 끌어다가 네네. 우리 선생님 것도 에스파이프스 인성 모델인데 저 박은성 교수님 지도 받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ESG 경영은 비영리 조직하고 함께 연동해서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ESG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들의 에스파이프스 인성 기반에 따라서 이제 콜렉티브 임팩트 모델 연구라고 이제 잡아갔어요. 그래서 콜렉티브 임팩트가 이제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이제 ESG 경영을 하는 경영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경영자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리더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S5 인성 이론이 이제 그 접목을 했을 때 어떠한 영향들을 갖고 있나 그리고 그랬을 때 이 ESG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모델링을 좀 줘서 이분들이 ESG 경영을 하실 때 어떤 매뉴얼로서의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콜렉티브 임팩트를 하기 위한 조건을 보니까 공통의 아젠다를 이제 만드는 거하고 측정 체계 공유하고 핵심 운영 조직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상호 강화 활동하고 지속적이고 열린 의사소통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그냥 에스파이브스의 정신력, 심력, 체력과 연계를 했을 때 어떻게 이 모형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해보고 지금 작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 저긴 아무것도 안 나왔네. 논문 틀도 그냥 어떻게 아유 나왔네. 네. 컬렉티브 임팩트가 우리말로 무슨 뜻이죠? 그게?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래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근데 기존에 썼던 협력적 거버넌스는 그냥 거버넌스 같이 협력하는 그거에 초점이 됐다고 하면 콜렉티브 임팩트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하려면 아까 지금 저도 영감을 얻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도구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과 연계해서 조금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기업에서 하는 ESG 경영자들이 이제 단독적으로 일하기보다는 협력적으로 콜렉티브 이제 연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새로운 개념을 한번 써보는 게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근데 경영의 이제 리더십으로 선생님이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리더십 안에는 인성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것이 네, 발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저기 기업이 이제 도산하고 그랬는데 그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해보셨잖아. 아 그거를 이제 그걸 가장 중요한 그거지 뭘. 예? 이 콜렉티브 임팩트를 떠나서 기업은 예? 유지가 돼야 되고 네. 이게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그런 속에서 협력이 되고 그런 건데 이게 이게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아니 돈이 되고 생산성 있는 곳에 자꾸 모여들고 이사장 저사장 모여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이게 뭐야 응? 인성을 기초해서 기반으로 해서 퀄리티 임팩트 모델을 과연 이게 생산성 기업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들어오는데 모여들어. 근데 기업에서 이제 선생님이 기업만 하기엔 알고 기업에서 이제 사회공헌 하는 그 부분으로만 NG 예. ESG 경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제가 이제 그거 해보셨잖아.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해보셨는데 과연 이게 현장에서 이게 진짜 와닿는 얘기인지. 우선은 그 거버넌스 부분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일반 B2C 소비자들을 위한 사업에 대한 사업체들은 조금은 사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윤이 안 되기 때문인데 B2G를 하는 기업 사업들은 또 정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이제 환경적인 거 이러한 기업들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게 또 다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의 환경적인 영향을 얼마나 하고 있냐, 지역의 거버넌스 구조를 얼마큼 잘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이제 ESG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에 대한 틀이 사실 아주 중요시하고 있지만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지역사회복지관에 기부했다 이거를 거버넌스라고 묶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거버넌스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잘 체계를 만든 기업들이 되게 좋은 사례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아니 또 그것도 있지만 정치 바람도 있잖아. 확실히 있죠.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네. 이제 사회적 경제라던가 정보 보조금을 받는 기금이고 이제 지역 내에서는 이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나 지역 내에서 같이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다양한 기부도 해주고 후원해주고 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그냥 마음만으로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들을 운영하고 그 공동체의 주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거기에는 보면은 되게 이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그분들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기반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우선은 기존에 해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은 기업들한테도 ESG 관련돼서 그러한 지표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 건데 뭐 이제 뭐 정부의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뭘 대기업과의 연계를 하거나 이럴 때도 그게 요구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지표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비영리 조직과의 연계성이나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뭐 고민을 해볼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에이, 벌써 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정부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이런 단체들이 그냥 휙 무너지고 네네. 잘 나가요. 푹 꺼지고 푹 꺼지고 또 다 연결고리가 다 지네들끼리 뭐야 그 서로가 그 이권 개입을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선생님도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힘들어 그런 게 아니 그래서 이런 게 이거 뭔가 싶어. 네, 사실 네. 저희도 올 초에 표적 감사처럼 다시 들어왔어요. 표적 감사?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니까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 이사를 지역의 이해 구성원들과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이 지역의 이해관계자이냐라는 이냐. 그 사회 이사를 한 거에 대한 근거를 내놔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역의 예술가들을 사회 이사로 한 건데 그럼 이 사람이 예술가라는 증빙을 해라. 근데 사실 사진 작업하면서도 예를 들어 사진 작업하면서 사진관 운영하기도 하고 자기 사업을 그쵸. 하는데 개인 사업자 아니냐? 왜 그걸 사진 작가로 부르냐? 되게 꼬리꼬리 무는 막 그 질문과 표적 형태로 나오는 거죠. 글쎄 말이야 그런 게 그런 걸 연결고리가 좀 되면은 뭐 정권을 떠나서 또 누군가 뭐 정권에서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 정권에서 되게 세워가고 또 이렇게 좀 뭔가 가치와 이런 가치와 목적이 있으니까 사명과 목적과 사명이 있으는 뭐 가치가 있으니까 또 전략하는 또 방법들이 다 틀리고 그런 걸 정부가 자꾸 이렇게 키워주고 정권이 바뀔지라도 그런 것들을 이런 데다 탁탁 던져야지 맨날 이렇게 해버리면 맨날 뭐 세웠다 무너지고 세웠다 무너지고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법제화 시켜버리게 그러니까 그 선생님 그 여태까지 싸운 게 얼마나 그거 그 카테고리가 있죠. 자산이 있는데, 평가 자산. 카테고리가 네, ESG 지표가 있어요. 네. 근데 지표가 아직 뭐 법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예, ESG는 자기 공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들을 우리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뭐 포스코나 아니면 뭐 대기업들은 이미 기업 시민이라던가 이런 거 지침을 해서 ESG 경영 보고서를 다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환경과 관련돼서도 어떠한 그 역할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서하고 이런 것들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대기업들은 전담 인력도 있고 뭐 조직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데 조그만 중소기업이나 지역사회에서 같이 움직이는 기업들은 그런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가 되게 어렵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표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서 이들이 이런 나중에 이제 지역사회 내 ESG 경영 관련돼서 활동을 할 때 그런 지표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제 여기 ESG 경영자는 꼭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 네.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매뉴얼 같은 거죠. 왜냐면 이미 대기업은 다 돼 있으니까 그 범위를 그렇게 많이 잡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요즘 사회복지 기관도 평가에 ESG에 항목이 들어가서 격리 조직에서도 이제 다 복지관에도 이제 그 평가에 딱 그 항목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다 관심은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복지관에서도 ESG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막 강조하고 있는 복지관들은 벌써 홈페이지도 다 바꿨거든요. 그런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마- 모든 게 다 ESG, 교육도 그렇죠. ESG, 뭐 네, 모든 게 다. 그래서 선생님이 콜렉티브를 쓴 네.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ESG 경영자라고 말하면은 이제 진짜 그
기업 이쪽에 많이 내용이 치우칠 것 같은데 그래서 경영 환경이라고 원래 뭐 했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비영리 조직의 ESG 경영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이쪽으로 한정 지어도 굉장히 네네네. 그것도 좋은 NPO 기관의 ESG 경영이라든가 이렇게 좀 한정 지어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하고 왜냐면은 그렇죠. ESG 경영자로 하면 진짜 기업만 기업을 생각하니까. 많이 생각할 텐데 지금 비영리 조직에서 엄청나게 많이 ESG 경영에 대해서 많이 네. 접근하고 있거나 아니면 되게 많이 그러네요. 침투하기는 그래야 좀 콜렉티브도 네. 나오고. 침투하기는 좀 그렇지만 평가의 이제 항목 자체가 들어가 버린 상황이라서요. 아마 그게 이제 점수 배점이 이제 점점 높아질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점수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정권이 바뀌어서 무너지는 건 어떻게 남았냐. 저는 근데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은 안 무너지 바뀌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동업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래요? 그게 제일 크셨대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같이 고통이 있었던 거래요. 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음. 작년 초에 저희가 이제 카페도 운영하고 공유 주방이라고 해서 몇 개 공간을 3개 운영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돌려놨었고 나 이제 회사 그만두겠다라고 한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얘기를 하는데 카페나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가 운영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건 내 거다라고 하고 왜 네 거냐? 와이프 이름으로 다 돌려놨고 했다. 나는 그만 할 거다라고 해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채가 있다 보니까 당장 그게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는 그래요. ESG 경영해서 컬렉티브 임팩트를 한다면 이게 이제 뭐야? 컬렉티브 임팩트를 한다. 이게 뭐 집합적 뭐 영향? 한숨은 뭐예요? 영향. 집합적 영향은 뭐예요? 원래 컬렉티브 임팩트가 뭐예요? 콜렉티브 이펙트가 이제 여러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환경에 관해서 이번에 연도에는 뭐 기업들 몇 개의 기업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이렇게 모여서 환경 뭐 하천 살리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법들 누가 역할을 맡고 이런 사업들을 그럼 같이 이제 함께 하위 요소를 뭐 잡을 거예요? 이 컬렉티브 임팩트. 그 하위 요소가 공통의 아젠다고요. 그건 나와 있어요. 그 아까 개념에 얘기했던. 특정 체계 공유하고 핵심 운영 조직하고 그다음에 상호 강화 활동하고 지속적이고 열린 의사소통이라고 그 전제 뭐 요건들이 정치적인 영향 뭐 그런 건 없어?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 네.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보시죠. 제목에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인간 네. 행동의 정신력 부분이 공통의 아젠다. 아젠다. 심력이 이렇게 여기 이게 이제 콜렉티브 여기가 콜렉티브 임팩트 요소고 여기는 이제 에스파이프스 윤성으로 이제 세 개를 묶어놓은 거. 아니 하여튼간 아니 이거 정권이 바뀌면 날아갈 거배. 아니야, 그러진 않고요, 교수님.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표를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아니 왜 이게 되게 ESG가 비영리 조직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펀드 유치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 일반 대기업에서 대기업도 이제 외부 펀드가 ESG 평가 지표에 따라서 투자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미 이제 전 세계 기업의 추세에 비영리 조직이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아니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ES 경영자가 대부분 비영리 조직에서 정부에서 또 펀드 유지해서 펀드 받고 이거 유지하는 거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대기업에서 또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고 비영리 조직은 이 ESG 경영을 활용해서 우리가 모자란 자원이라던가 후원금을 더 많이 유치를 할 수 있죠. 기업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럼 해결할 수 있는 이거는 문제. 여기 ESG는 비영리 조직이랑 무슨 MPO랑 무슨 상관이 있어? MPO랑요. MPO 조직이 기여하는 게 뭐냐 이거지? MPO 조직한테 자원과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후원, 그러니까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지속 가능한 체계를 네. MPO 조직에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컬렉티브 임팩트 안에 네. 뭐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이념을 초월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할 수 있는 뭐 제도적인 법적인 이런 것이 입법화되는 것들로 방향을 잡아주면 안전장치가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게 나중에 함의를 냈지. 나중에 이렇게 그래야지 안전하게 살지. 정책을 이런 거 도입할 때도 어떻게 활용될 맨날- 수 있도록 하는 네네네. 방안을 모색을 정책적 하는 거예요. 제한까지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적 그거죠. 네네. 요소를 그렇지. 그래서 네. 이제 법제화 시키는 거지. 아, 네네네네네. ESG 경영자가 이제 컬렉티브 임팩트를 통해서 이제 비영리 조직을 뭐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영리 조직도 안전하게 보호한다면 이거에 대한 성과가 무슨 뭐 평가 지표를 가지고 어느 점수까지 도달하면 이거는 뭐야 그 이념적 대립과 뭐 정치적 어떤 성향과 상관없이 이런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무슨 뭐 제도적인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 합의를 내지 않겠나 싶은 거지. 왜냐면 비영리 조직이 뭐 ESG 가지고 막 해. 그래서 거버넌스에서 막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정부에서 돈을 받아갖고 했어. 그래서 뭐 환경과 뭐 또 뭐 조직 안에서 활발히 해. 근데 그 다음에 정권이 싹 바뀌었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컬렉티브 임팩트 안에 그러면 야 정권이 바뀌었는데 컬렉티브 임팩트 안에 이런 요소들을 담아가지고 이거를 뭔가 안전장치를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것들로 나아와야 되지 않냐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진짜 결론에서 진짜 잘 네, 끌어내야 나와요. 되겠네요. 선생님. 네네. 그래서 일하는 재미가 있는 거지. 아 죽겠다고 해놨는데 네네. 하나 하려고. 아무래도 영향이 없진 않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잘 되어 있으면 사실 대기업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그렇지, 수용하는 그렇지. 짓이 본인의- 대기업은 이거 안 해도 돼. 막말로 얘기해서 지네 MPO한테 뭐 돈도 가는데 뭐. 근데 MPO 조직들은 이거 가지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제 펀드 유치하면서 사회적인 뭐 S와 E를 통해서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컬렉티브 임팩트 있게 지금 막 하려고 해. 영향을 발휘해서 하는데 이제 했어. 다 뭐 너 여기 좋아 뭐에 대해서 뭐 공통의 아젠다 뭐 체계 공유 사고 그래 그랬는데 정권이 싹 바뀌어. 야 니네 그거 지금 못 해주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숨 막히는 거지. 맨날 뭐 모델 연구를 했어. 아유 숨 막혔어요. 우리 다 쓰러졌어요. 안 주던데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숨을 계속 쉴 수 있냐 이거지. 죽지 않고. 네네네. 말씀 중에 식사 제일 중요한 그래 엄마가요? 몇 시를 하셨어요? 12시 12시. 반에 그래 가요. 어디예요? 어딘지. 그 저기 전 잘 모르는데 저기. 작년에 한번 가셨던 곳인데 한식당 송년. 네 송년 좋아. 그러면 지금 같이 움직이세요, 세 분은? 네. 네, 차가 네, 있으세요? 네, 네, 우리는 차가 밖에서 있으세요? 같이 네. 갈게요. 아니 근데 일찍 진짜 그런 일어나시고 생각할 있어요? 필요가 있어. 안 그래요? 네.